무엇보다 이렇게 금융위 혁신금융과를 포함한 그 디지털 기본법 제정 관련된 수많은 주요 예당사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더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산업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벌써 8년이 넘었는데요. 네, 이 업을 어떻게 하면은 모두한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한 개인의 관점을 그냥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은 이게 지능이건 규제건 이 객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좋은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제가 이해한 이 블록체인과 이 가상자산으로 대변되는 이 산업이 도대체 어떤 현상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관점을 일단 먼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보면은 블록체인의 핵심이 P2P다, 중간에 거강꾼들을 몰아낸다, 아니면 보안 기술이다, 별별 좀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는 핵심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IT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고요. 정보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보의 기록과 전파를 보다 싸고 빠르게 해주는, 마치 인쇄술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근데 이 본질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생산성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큰 그런 종류의 기술의 일종이고요. 단순 인터넷이나 인쇄술이랑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가치 정보들을 굉장히 싸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나온 맥락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산업이라고 규제해야 되는, 이 어떤 규율해야 되는 이 대상을 생각할 때 어떤 맥락이냐고 하면은, 지금 2020년대, 그러니까 21세기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도 전부 이제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는, 안데르슨 호르츠 같은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가치 정보, 민감 정보,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디지털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이거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이전이 가능해지고, 또 이 안에 거래 등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규범을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이랑 가장 밀접할 수 있죠. 왜냐면은 금융은 기존에 공권력이라는 어떤 관할의 개념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일종의 이제 국가 인프라이자 산업인데, 블록체인이 나옴으로써 관할이라는 개념, 공권력이라는 개념 없이도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정보들, 민감 정보들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면서, 사실상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 사회 조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디지털이라는, 그리고 관할권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영역이 이 자체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떤 신대륙같이, 그런 이제 관할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관할, 디지털인 신대륙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과 데이터들과 그런 참여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기존 국가들의 물적, 인적 자원들, 금융, 인적 자본을 지금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게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짧게는 지난 한 5, 6년 동안 목도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대륙이라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이지만 저는 옛날에 그 과거 구대륙에서 이제 그 신대륙 개척할 때 그런 어떤 좀 유사성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구대륙이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나서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 대륙이 이제 발전했냐라고 딱 보면은 일단은 그 구대륙의 자본이 뭐 JP 모간 같은 그런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제 뭐 철도회사에도 투자가 되고 무슨 뭐 디즈니가 뭐 자동차 포드 같은 회사에도 투자가 되고 하면서 지금 그 신대륙이 되게 개척됐고, 그리고 구대륙과는 신대륙은 굉장히 다른 거버넌스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왕이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구대륙에서 각기 되게 자유라는 어떤 깃발 아래 각자의 뭐 종교의 자유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서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이제 자치정부 중심으로 일종의 약간 협회 같은 형태로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되게 큰 실험을 했던 국가가 미국인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이라는 어떤 신대륙이 개척되는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 이제 뭐 JP모건 같은 어떤 금융회사들은 지금 이 우리 산업으로 이제 대입 시키면은 저희 같은 이제 거래소, 박스 같은 이제 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상자산 사업자, 그리고 뭐 인프라 업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철도나 뭐 에디슨, 뭐 GE 같은 회사나 뭐 에너지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코인 재단들, 아니면 뭐 그 마이닝 채굴 업체들로 이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즈니나 아니면 뭐 포드 같은 그런 뭐 서비스나 소비자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뎁이나 어떤 뭐 디파이나 NFT 같은 어떤 뎁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 생산자들이랑 되게 유사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갱스 오브 뉴욕인가 그 영화를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게 신대륙 개척이라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면만 사실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초기 민주주의와 어떤 이민자들의 어떤 그 신대륙 개척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혼돈이 엄청 많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내가 뭐 소방서가 정확한 이제 소방서가 없다니까 내가 소방서가 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서로 다양한 민족들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전쟁도 하고, 뭐 수많은 사기도 있고 막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 블록체인 신대륙 개척, 이 블록체인의 발전 과정 또한 그 이상의 어떤 혼돈이랑 우리가 테라루나 사태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또 큰 그런 리스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랑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기회와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저희가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산업 육성과 소비자 피해 간의 균형을,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잃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블록체인,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 상태고, 시장이라는 게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장 실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결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어떤 자율의 제한과 어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로운 시도를 용이해주는 그 사이에서 정신점을 잘 찾는 게 이제 성공하는 국가가 되는 방법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우리 정책적 목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랑 이제 그거에 따른 큰 리스크들을 일단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걸 나열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효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우리가 이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부터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관점을 좀 한번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본 유입,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해서 삼성 핸드폰 팔아오듯이 이 산업도 수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보통 세 번째로 아주 하드한 것들은 이 일자리, 세수, 자본 유입인 것 같고, 조금 소프트한 것들은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줬을 때 제일 큰 리스크들은 뭐 불법적 자금 유통, 뭐 AML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테크범에서 얘기하는 것들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한서혜 변호사님 발표 때 타 국가 사례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안전하게 다양한 해킹이나 침해 사고들이 존재를 할 텐데 파산이 됐건 안전하게 이제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테러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정보 불균형에 따른 어떤 대량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시세 조종이라든지 시장 교란행위, 불공정 거래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기라든지 어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범죄 예방 측면에서 이게 이제 미디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회비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그런 우리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제일 하드한 것들은 일자리, 세수, 이제 자본 유입, 이 세 가지라고 이제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뭐 어떤 정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딱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 일자리랑 세수랑 외화벌이를 하기 위한 그 안에 어떤 인자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굉장히 컴펜시브하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인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자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라면은 이제 뭐 거래소나 커스터디 같은 보관해주는 특근법에 정의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이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운용사라든지 뭐 보안업체라든지 뭐 어떤 노드 기술 업체라든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뭐 등록해가지고 가상자산 발행하는 업체는 공식적으로 좀 찾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ICO나 DAO를 하는 어떤 법인이나 재단들 그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을 발행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덱을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로펌이라든지 그런 발행자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 재화를 제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주체는 뭐 법인과 같은 이제 사업 주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뭐 양도세 개념으로 해서 투자 차익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타의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역들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어떤 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본질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과하게 초과하고 그 공급이 못 맞춰주니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투기적이어서 워낙 비이성적이어서 뭐 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마이닝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떼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비싸니까 생산은 불가능하고, 그럼 외국에서 떼와야 되는데 외환거래법이 있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러 해외에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송금한 업자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일 거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법안과 어떻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명목으로 저는 충분히 세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외화벌이 자본 유입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거주자 부문이랑 거주자 부문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비거주자 부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핸드폰 파는 것처럼 국내에서 발행한 국내 어떤 그런 어떤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가상자산 뭐 서비스 부대 서비스에 대한 어떤 판매 대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용 대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뭐 고팍스나 어떤 뭐 그런 거래소에 들어와서 거래를 해가지고 저희가 얻는 수수료 같은 것도 이것도 사실은 수출 품목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주자 부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어떤 가상자산 적극적인 투자나 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사이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좀 좋았겠다 싶은 부분들을 아까 그 위에 그 정의한 인자들을 놓고 그냥 간단하게 제언을 드리는 걸로 오늘 발표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일자리 세수 자본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육성책과 조세제도 정비가 그 소비자 피해 리스크를 낮추는 거와 동시에 이제 국가의 동시에 이제 산업까지 발전하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별로 다른 상반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했던 그 시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던 시기에 국가가 규율을 만들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고 보증을 해주고 거래소를 만들고 그것들을 공식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업과 금융 시장에 이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어떤 보호와 동시에 이제 산업 육성을 같이 가져온 것과 비슷한 그런 그런 이제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더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라든지 발행 주체들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육성책인데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 보호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고 거기 이제 창시자를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없는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많은 플랫폼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법인화를 시키고 한국에서 일터를 잡으면은 우리가 더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어떤 그런 육성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직간접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뭐 예금 보험 같이 어느 정도의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들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신뢰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나 어떤 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유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극대화는 이제 작년에 되게 좀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룩셈부르크, 약간 이제 기타 어떤 김치 프리미엄 관련된 예를 이제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일단 뭐 룩셈부르크 예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룩셈부르크가 EU가 된 다음에 금융 인프라, 유럽의 금융 인프라를 갑자기 공유를 하게 된 다음에 처음에는 세금을 굉장히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유럽에 있는 금융회사들이랑 자본들이 룩셈부르크로 이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인프라를 다 짓고 락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갈래도 못 나갑니다. 우리 좀 어떤 세금 징수 같은 경우도 그런 먼저 이제 돼지를 잡아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돼지 우리를 좀 잘 만들고 못 나가게 해놓은 다음에 좀 살도 많이 찌운 다음에 이제 좀 돼지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이제 세수 중대 방안을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유입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이거는 저희 뭐 조심스럽게 뭐 다양한 어떤 AML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그 자금 세탁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따져놓고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그 비거주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 등의 이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본 유입만 되고 유출은 그러니까 자본 유출만 되고 유입이 되지 않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서 그 가상자산 그 서비스에 대한 자금 세탁 리스크도 최대한 낮추면서 또 동시에 비거주자를 통한 우리의 국내 소득을 높이는 방법들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자를 통한 어떤 외화 벌이 극대화 측면에 있어서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희 같은 거래소들이나 업자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들을 더 많이 만들고 육성하는 방법이 그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더 분발하고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관점에서의 그 제언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패널 논의들이 네, 한 페이지가 더 남았었군요. 네. 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의 기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기회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더 글로벌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금융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지구 전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금융의 그 구조적으로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 안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 한국 같은 경우도 수평적인 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자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